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재판소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어느 쯤 끝날 것인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기각 인용을 다투고 있잖아요. 양측이. 그 부분 초점 말씀드리고, 또 태극기 집회 과연 의미는 무엇이고 현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 잠깐 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각이 되었을 때 또 당장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 뒤로 일어날 거는 지금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용이 됐을 때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부분도 대충 좀 언급할 거예요. 이제 깊이 언급하는 거는 그런 부분만 따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본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고영태 일당들은 테이프 1000개, 1500개, 2000개를 곧 그걸 다 듣게 되고 그럼 줄거리가 쭉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서 계획되고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 연결되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그 밖에 움직임은 거기는 안 나오겠죠.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거기 연결된 모든 언론, 정치인 또 조사하면 나오고 전부 얼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탄핵 사태,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달리 전개되는 겁니다. 곧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의 문제이지 않냐,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이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조사를 제대로 해야만 모든 게 되고, 그러나 기었고 이미 기양 진행한 거 기었고 가겠다, 덮어버리고 가겠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다른 성격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법대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배를 타고 쭉 갔던 사람들도 빨리 자각하고 여기서 내려야 되는 거죠. 그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리고 언론도 이제 실제로 조명을 다시 시작하고, 검찰도 애국 검찰들이 나서서 실제로 조명을 다시 시작하고, 국회의원들도 다시 방향 전환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어서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어때요? 탄핵 반대하는 의견이 많겠습니까? 찬성하는 의견이 많겠습니까? 다시 말을 바꾸자면 기각이다, 그렇게 반대합니다. 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국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탄핵을 찬성한다, 인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겠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론조사에는 80%, 그 다음에는 70% 그랬죠. 요즘에는 또 62% 이렇게 보도하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느끼고 보기로는요, 저번에 언젠가 한번 또 올려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때 6대4 될 거라고. 그러니까 6은 뭐냐? 기각이 6, 반대한다는 거죠. 4가 찬성, 이렇게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3월 가면 어떻게 되느냐? 7대3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봐요. 탄핵 반대가 7입니다. 기각해야 돼 하는 게 7이다 이거예요. 찬성은 3, 내가 보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으로, 내가 모든 나름대로 평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 이 진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현재 진행 상태, 그리고 선고가 확정되는 거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법리적으로 기각이냐 인용이냐 다투고 있는데 진행되는 부분 조금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 의미하고 또 진행되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원만할까, 이런 부분을 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겁니다. 이제 이건 시민운동이에요. 그리고 탄핵이 기각되고 인용됐을 때 국가 운명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그러면 기각이 될 때 국가 혼란이 온다
한쪽에서는 인용이 되면 혼란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진행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4일로 최종 변론일을 정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시간을 더 주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확정은 아니에요. 24일이 시간을 더 준다면 그래 한 일주일 정도 더 준다고 우리가 보고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일날 최종 변론 이렇게 하게 되면 선고는 3월 9일 목요일쯤 아니겠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평의 결정 일주일 전에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합의해가지고 재판관들이 그거는 그 일주일 전에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일주일 늦춘다. 그러면은 3월 16일 정도? 그쯤에 선고가 떨어진다. 이렇게 또 봐도 됩니다. 그럼 평의 결정이 그전 일주일 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정미 재판관이 그때는 퇴임해요. 그래도 평의 결정을 일주일 전에 한다 하면 이정미 재판관 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합의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이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 하면은 보통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형사소송법은 딱 선고 떨어지는 그 순간이 확정이에요. 그 전에 평의 결정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관례는 평의 결정 그 사인한 재판관의 의견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설령 퇴임을 해버렸다 하더라도.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이정미 재판관이 평의 결정돼 예를 들어서 인용의 사인을 해놓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럼 선고할 때 그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이 없었으면 5가 돼가지고 기각이 될 수 있는데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돼가지고 6명이 돼가지고 인용이 될 수 있어요. 탄핵 확정되죠. 그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그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이정미 재판관이 기각 쪽에 서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기각 쪽에.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 되죠. 왜 그러냐. 이정미 재판관이 없어도 기각, 있어도 기각 이렇게 될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돼야 인용이 될 때는 사정이 달라지죠.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무조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고 그 중에 1명만 부족해도 기각이 되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현재 증인 신문도 하고 증언도 하고 법리 다툼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동우 변호사가 합류를 했잖아요. 그분은 헌법재판소에 근무도 했고 헌법에 대해서는 너무 상세하고 밝은 분이다 이거죠. 헌법재판소 또 분위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한번 변론을 했습니다만은 반박을 효과적으로 내가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국회 측 탄핵 소추위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한 걸 지적하고 또 추가 내용에 헌법 46조 3항 그 부분 적용 잘못한 거 이런 걸 딱딱 짚어내고 해요. 그리고 또 지금 녹취록을 들어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재판관들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물론 기간이 충분하진 않지만은 한 일주일이라도 연기된다면은 어느 정도 다 들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헌법이 입각해서 냉정하게 판결이 떨어진다면은 각하도 가능하다. 각하.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기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수상하기 때문에 인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변호인단도 최선을 다하고 이거는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써야 되는 거죠. 여차하면은 분위기가 여차하면은 한마디로 변호인 난 총사퇴도 고려하고 여기에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되죠. 예, 모두 대리인단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겠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니까 그건 뇌물죄가 입증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인들 쓰는 글들 보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아무튼 대통령하고 관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최순실하고 되면 되지. 그래서 그거는 또 탄핵 소추 안에 들어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헌법 위반 5가지는 지금 효과적으로 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탄핵 소추위 쪽에서 촛불민의를 주장한다는 거죠. 촛불민의. 민의가 이러니까 하고. 또 실제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돼서 본연으로 돌아와도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민심이 떠나서.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또 국회가 지금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탄핵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나는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론은 급속하게 바뀌고 있고 지금 곧이 뭐 그런 거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거고 실상이 드러나고 그러면 오히려 다 뒤집혀버려가지고 어린 반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3월, 4월 되면 완전히 바뀌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유효하지 않고 그런 판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로 지금 광장에서 태극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게 MBC, KBS 다 보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언론도 그 정도 하면은 아니라도 보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보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것도 벌써 전에부터 이야기했을 겁니다. 점차 다 보도하게 될 거라고,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동참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물론 그것이 급속하게라는 건 아니죠.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거는. 그런 이야기 전에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민이 어쩌고 들이대는 거 이것이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문제는 이제 재판관들이 실제적으로 태극기 집회 이걸 얼마나 감지하고 느끼느냐 이건데 그것도 이제 느끼기 시작하지요. 왜? 신문 방송 나오니까 어찌됐든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더구나 곧이 일행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보도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25일 3월 1일은 정말 역사에 없는 대장면이 나올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촛불 민의로 가지고 내세우는 거는 예전 이야기다. 예전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민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부터 숨은 민의가 드러나야 된다, 숨은 민의가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좌우할 것인데 내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고요. 민의라는 것도 그렇게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먹혔을 거예요. 재판관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이제 진행은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고, 이번에는 태극기 집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탄핵 그때 하기 전이죠. 탄핵 소추하기 전에 올린 걸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기각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기각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숨은 민의가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야 돼.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때만 해도 무슨 태극기 집회니 뭐니 그런 거 관심도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그저 그 다음에 한두 군데에서 좀 몇 명 모아놓고 한 거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정도였고, 아무튼 숨은 민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는데 반드시 12월부터 역풍이 불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1월 되면 드러나고 2월 되면 확실히 보이고 이런 식으로 3, 4월에 이제 바뀐다는 식으로 그렇게 늘 전에부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숨은 민의 강도가 어떤 사태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강도가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다 법대로 뭐가 다 이치가 다 드러날 거 드러나고 조사할 거 조사하고 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시작부터가 싸움이에요. 싸움. 이 판 먹냐 저 판 먹냐 싸움이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 파워 힘이 강대한 쪽으로 다 모든 게 줄서기하기 때문에 옳으니 그러니 밝혀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태블릿 PC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고씨가 해보세요. 그 누가 관심 가지고 수사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 거. 다 파워 힘 센 쪽으로 다 줄서기 해버리니까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이 민의가 정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제자리로 가기 시작하면은 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다 밝혀지게 돼 있고요. 다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기각 때 인용 때 어떤 결과 나오고 정권이 넘어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고 검찰이고 국회의원까지도 전부 애국시민운동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 동참이 되지 않으면 이유가 있다. 큰일 난다는 거죠.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엎어지고 할 새도 없이 나락에 떨어지고 이 연출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또 국민들이 자각을 빨리 해야 되고 이건 뭐 그게 흘려서 끌려가든 어쨌든 그건 다 흘려서 끌려간 쪽이 책임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다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거지. 그게 속아서 그랬든 뭐 알아서 그랬든 자기가 선택을 했든 간에 그렇죠. 아무튼 지금 태극기 민의가 정말로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각계각층이 동참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25일 3월 1일 이렇게 되면은 역사상 동원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로는 가장 큰 집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세계 역사로도 가장 큰 집회가 될 수 있어요. 동원하지 않는 집회로는. 보통 군사적으로 동원한 경우, 선거 때문에 동원한 경우, 종교 때문에 동원한 경우 이런 경우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큰 집회로 발전하는 것은 아마도 그때쯤 되면 최고 인원이 동원되는 집회일 것이다. 내가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태극기 집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엄청나게 지금 화려해지고 있어요. 절박하고 전부 이건 아니다 하고 위험을 느끼고 분노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 집회인데도 볼거리로 말해도 아마 역사상 저런 집회는 또 없을 거예요. 사실은 전부 지금 그 안에가 어떻게 보면 분노가 흐르고 있는데 열기가 지금 그렇게 묘하게 진행돼요. 그러면서도 전부 차분하게 질서 잘 지켜가면서 평화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 내재된 건 전혀 그게 아닌데도 이 촛불 시위하고는 이면이 달라요. 내면이. 아무튼 거기는 역사적인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그 집회 형태나 구조, 분위기가 역사적인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론에서 뭐 박사모 집회를 하든 맞불 집회를 하든 그거 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돈 받고 동원되니 그런 거 그거 다 믿을 사람 없게 돼요.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돈 주고 동원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안에 가보면 그 분위기가 대번나는 건데 전부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가게 문 닫아가지고 자발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태극기 집회도 그렇지만은 기각이 되느냐 인용이 되느냐 결정이 지금 2주 안에 난다고 이렇게 보고 대응해야 되겠죠. 2주 안에. 너무 중요하죠. 특히나 앞으로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 돼 있는 거예요. 2주가 다 결정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특검 연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검. 야당에서 23일까지 한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하지 안 해주면은 바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직권상정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사위는 못 거치니까요. 김진태 의원이 간사잖아요. 거기서 제동거니까 법사위는 못 거치면 직권상정밖에 못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태극기는 바로 국회로 향해야 된다 이거죠. 그 회의할 때, 그것도 평일날 아무튼 뜻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연장되느냐 마느냐는 아니 연장이 안 되고 법안이 통과돼도 또 정부서 공포기간이 있고 그건 늦춰버릴 수도 있고 또 그거 한교안 대행이 거부권 행사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개 남아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실은 법안 통과시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미 그러다 보면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특검은 아무튼 간에요. 태극기가 정말 25일, 3일 아니면 평일날 너무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들어섰다는 거죠. 아무리 집회 인원이 많아져도 인용돼 버리면 헛거 아닙니까? 인용돼 버리면 축구 잘 차다가 골 하나 먹어버리면 헛거잖아요. 시합 끝나갈 때 골 하나 먹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런 거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기각이 되고 인용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겠는가? 이제 그거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기각이 되었다. 그러면 전부터 그랬죠. 국민 전체가 지금 탄핵을 원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국정 혼란이 올 것이다. 대통령이 복귀해도 하야해야 될 것이다. 계속 그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기각이 되면 분노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튀어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 촛불 동력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공판 계속 벌어지지만은 의혹만 있었지 실제로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뭐 언론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죄가 이렇게 많지 않냐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죄가 아니고 그건 보도고 그건 어디까지나 죄는 공판정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증언이 누구 어쩌게 한다고 해서 그거 죄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지금 거기 증언 참여한 사람이 다들 최서원한테 불리한 증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고시 일행 그거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엎어치기인데 모두. 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원 씨에 해당이 안 되고 지금 그 상황 되고 있잖아요. 그거 시간 흘러가 보세요. 다 드러나게 돼요. 더 진행되면. 제가 2달 전에도 그런 말이 했어요. 그 공판하고 헌법재판 해보면 뭐 드러날 만한 거 별로 아무것도 없고 허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내가 했습니다. 아마 허망할 거다고. 나는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그렇게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제 진행하면은 또 다 드러나잖아요. 뭐가 위반 사항이 많지 않냐 하지만은 지금 이동국 변호사 하나씩 헌법 위반 아니다고 깨고 있어요. 지금 직권남용이든 권력남용이든 뭐든 해당 안 된다고. 그래서 분위기가 3월, 4월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태극기 집회 갈수록 엄청나게 커지는데 대항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각이 되면은 국정 진행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세요. 그것도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은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용이 되면 2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여하신 분들이 마음이 약하거나 여리거나 피로를 느끼는 사람은 때는 좌절하고 실망해서 포기해버릴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더 분심을 내고 이럴 수 없다.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폭발하겠죠. 그러면 정말로 이제 저항이 극심해질 수 있죠. 이제 대혼란이 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계엄령 선포도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고
그럴 일까지는 없을 거예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길이에요. 실망해서 바로 태극기 집회 동력이 꺼져버리는 거 하고 거기서 더 폭발하는 거 두 길이 있어요. 그럼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어떻게 마음먹고 있느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막 그래도 할 수 없지. 또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좌절도 오고 실망도 와서 찌그러져 버리면 그 동력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건 아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다 하고 나서면 사정이 또 달라져 버리겠죠. 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인용이 돼가지고 전개되는 전국은 어떻게 됩니까? 뻔하지요. 자, 일사천리로 조기 대선 들어가요. 그럼 한교안 대행 거기 출마하려면 당장 때려치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많이 생기죠. 머뭇머뭇하면 출마도 못해요. 그리고 새누리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상태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애국 시민들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가버린다. 예를 들어서 누구 찍을 수도 없고 찍을 사람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선거 져버리죠. 선거 져버리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 일사천리로 급속하게 우리나라 분위기는 완벽하게 그거는 아야 소리 못하고 아무도 못 막아요. 전부 눈치 봐야 될 겁니다. 다 마음 쫄려서 다 움츠리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이런 거는 그 전에 늘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뭐 저 뒤로 돌아가서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공포가 작용한다 이거예요. 20대, 30대라면 직장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이재용 씨 포승줄에 묶여서 구속되는 거 그거 보고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직장이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런 말 했죠. 특검에서 경제보다는 정의 그걸 선택했다 이런 말 비슷하게 했죠. 결국 경제에는 악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전체 기업인한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주겠는가 이런 거 한번 더듬어 봅시다. 이제 이거는 일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인용이 돼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때는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또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중점이 거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업 분위기 요것만 이야기하고 또 넘어갈 거예요. 여차하면 재벌 해체 어떤 세력들이 그런 거 주장하고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쪼개고 분해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20대, 30대라면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있어야 취직할 거 아니에요. 직장은 누가 만듭니까? 기업에서 만드는 거예요, 직장은. 누가 정부에서 쪼개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저 북한처럼 저 중장비 없이고 삽으로 가지고 해자 이렇게 직장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직장입니까? 그런 게? 그러면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야 직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트럼프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물건 팔아 먹으려면은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대기업들이 손 딱 들고 미국에 투자한다고 지금 벌써 딱 하고 있잖아요. 삼성도 지금 미국에다가 지으니 많이 LG도 그렇고 원래 LG 공장 멕시코 있어요. 왜? 북미 투자 자유협정 이래 가지고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그저 한나라처럼 이렇게 물건 사고 팝니다. 트럼프가 그거 노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멕시코 있는 거 미국으로 옮겨야죠. 뭐 관세 막 물리겠다는데 방법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직장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기업 해체하는데 누가 여기 투자해요? 여러분 기업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습니다. 어디다 투자할까 뭘 할까 하는데 그거 고려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거기다 노조이 있다. 뭐 하다 막 겹쳐 있는데 인건비는 쌉니까?
비싸지요. 이거저거 겹쳐 있는데 한국에 공장 짓고 싶겠어요? 분위기가 싸한데 투자하라고 쫓아다니면서 사정해도 할까 말까인데 그 나라마다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환경을 만들고. 근데 분위기가 반대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20대, 30대가 직장이 있겠느냐고요. 직장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기를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직장이 있어야. 또 공장이 많고 직장이 많아야 비정규직도 사실 해결되는 거예요. 경쟁이 돼야. 그나마 공장은 자꾸 줄어드는데 황제 노조들 딱 차지하고 임금 막 1,000만 원씩 나가는데 기업에서 어떻게 비정규직 써가지고 정규직으로 자꾸 바꿔줄 수 있겠어요? 기업 이윤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비정규직이 늘어가잖아요. 양산되고. 비정규직 해봐야 150만 원, 많이 받아야 2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것도 보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가가고 아이를 기르겠냐 이거죠.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 5배, 6배를 받고 앉았고. 물론 그런 직장에 정규직이면 좋지요. 어디 가도 큰 소리 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이야기들 하죠. 태극기만 흔들어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권이 같이 힘을 합해 줄 때 효과를 보는데 태극기 아무리 집회에 많이 나와서 의견을 표시해도 무시해버리면은 그런 느낌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주권이 국민한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래 돼 있는데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러면은 절대 무시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우선 선거를 해도 우리가 표 못 얻겠구나, 전 민심을 무시해가지고는 선거에 지겠구나 하면은 거기서 이미 승부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음 정권이 누가 들었을까 이거 염두에 안 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힘이 크게 강력하게 인식이 되면은 제도권도 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언론도 보도하게 돼 있고 다 참여하게 돼 있고 그런 거에 조금씩 늦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 동력을 극대화하고 빨리 효과를 내는 건 뭡니까? 이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실제 발벗고 나서야죠.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태극기 집회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뜻을 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합니까? 꼭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강연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활동, 발의된 법이 합당하지 않다 싶으면 반드시 결사 반대하고 같이 좀 힘을 합해가지고 그리고 각 분야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라든가 그 종편의 심사가 3월 30일까지 종료된다 그러죠. 그런 문제, 방송심의위원회 이런 문제, 이런 경우도 국회의원들이 나서주면 다르죠. 그들이 심의를 계속 미루면 심의라는 것은 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예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시정해라 아니면 고발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자료 제출을 해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포털 같은데 뭔가 뉴스 분배가 잘못되어 있다. 순위가 잘못 나오고 있다. 그럼 자료 제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그거 다 국회의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활동을 해줘야 되고 첫째, 지금 자유한국당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원을 제명하니 뭐하니 이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그쪽에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많고 또 한쪽에서는 인용해야 된다. 한쪽에서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립해야 돼요. 적어도 자유한국당 정도는 모두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하고 당론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는. 그런데 그 활동을 누가 합니까? 바로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관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각자 그렇게 열심히 분야별로 움직여 줄 때 이 애국 운동은 성공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람을 움직이는 원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이권이 주어질 때, 아니면 두려움, 공포가 있을 때 두 가지에서 결정납니다. 이제 이해하려면은 각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걸맞는 바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이권입니다. 뭔가 직장이 생긴다든지, 자기가 필요한 재물이 생긴다든지, 자기 활동 영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알아주고 명예가 생기고 권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자유가 주어진다든지, 평화가 주어진다든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 싶은 게 이권이에요. 보통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때 나와 더불어서 같이 한 배를 타게 할 때는 이권을 나누어 줍니다. 일부 제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 그거 그만두고 뭐 할래? 검찰총장 시켜줄게. 이렇게 한다 이거죠. 걸맞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은 가장 약해지고 거기에 이끌려서 힘을 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권에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고, 같이 합할 수 없는 사람은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디에서 흔들립니까? 공포를 느낄 때, 두려움. 그럴 때 그가 움직이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인간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치를 세력화하거나 어떤 파워, 힘을 전개시켜 나갈 때는 이 두 가지 지렛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든. 그렇다면 태극기 집회가 진실로 민의를 드러내고 위력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거기 호응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자유를 얻겠구나, 평화가 있겠구나. 이것도 이권이죠. 그렇죠? 표를 얻겠구나. 아니면 대권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에서 존재감이 있겠다 할 때 호응하는 거죠. 그게 없다면 아무리 숫자 많아져도 호응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경우는 공포를 느껴야 돼. 두려움. 아, 정면으로 배치했다가는 내가 이런 피해가 있겠구나, 이런 위험이 닥쳐오겠구나.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가 뭔가 그런 게 없다. 그럼 움직이지 않죠. 주변은. 네,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치가 있고, 그러나 수많은 태극기 집회 민의는 결국 기각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되고, 또 지금까지 뭔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밝혀야 되는데 왜 안 밝히나? 이런 부분도 다 수사하게 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타항기국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 뭐 조금 나온 걸 보면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다친 분들 치료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일로 소송이 있게 되면 변호사를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다고 떴네요.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지요.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 놓으면 돼요.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그것은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한테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근데 퍼가기는 소스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퍼가기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 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블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HTTP 주소 그냥 넣어놔도 누르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와 연결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냥 퍼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료 구독 신청해야 되겠다.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건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은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 마음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접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인터넷 세계는 엉뚱하게 변조되고 꾸미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 찌라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속아요. 그래서 꼭 근거 팩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고는 짐작하면 안 돼요. 그건 남이 해놓은 걸 적당히 몇 군데 변조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막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속죠. 모르니까.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편집해서 조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확인해야지 언뜻 거기 하게 되면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다실 때 또 너무 극단적인 댓글은 자제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